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신영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으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학회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비대면 혹은 대면 방식으로 발표 토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학회는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한국-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미네르바 정치학회 공동 학술회의로 최근에 그 불안정한 국제 정세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서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생과 번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점검해보고 논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고 세션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발표 후 토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제1발표, 제2발표, 제3발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는 20분에서 25분, 토론은 10분 정도로 해주시고 남은 시간은 상호 토론과 그 플로어에서의 그런 질문도 받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표는 경희대학교 최원근 교수님께서 글로벌 난민 컴팩트와 초국가적 협력, 비호 개발 협력 넥서스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최원근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글로벌 난민 컴팩트와 초국가적 협력 중에 특히 비호 개발 넥서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5년을 즈음해서 전 세계는 시리아와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 위기가 그 겹쳐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난민 위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응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2016년 뉴욕 선언 그리고 그 이어서 이루어진 2018년 난민 글로벌 컴팩트를 통해서 그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난민 현상의 난민 위기에 대한 대응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난민 위기에 대한 대응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다른 국제 레짐들과 달리 자발적인 어떤 책임 분담을 강조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국제법적인 어떤 제도들을 통한 것이 아니고 강제력이 없는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자발성에 기초한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국제 인권 레짐에서 보편적 정례 검토를 통해서 국가들의 그 사회화를 추구했던 것과 같이 난민 분야에서도 글로벌 난민 포럼을 4년마다 개최하기로 하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와 여러 그 행위자들이 난민 보호에 그 이행 사항을 서로 점검하면서 정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최근에 이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국제 난민 레짐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다가 이제 21세기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과연 이전과는 무엇이 다르고 이런 새로운 초국가적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면서 그러한 고민의 내용들을 좀 오늘 발표에서 담아 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일단 국제 난민 레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기원을 좀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전쟁으로 인한 강제 이주민 보호의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 국제 난민 레짐이고 1950년 유엔 난민 기구의 창설과 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제 난민 협약이라고 부르는 국제법적인 틀이 완성되면서 국제 난민 레짐이 본격적으로 그 도입되었다고 이제 설립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창기의 국제 난민 레짐은 유럽 중심주의라고 하는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뭐 UNHCR의 활동 기한이 제한된다든가 또는 난민 협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난민의 정의를 굉장히 협소하게 유럽에서 벌어졌던 2차 세계 대전의 결과로 발생한 피난민으로 제한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그 기저에는 그 난민 보호를 법률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의도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 유럽 중심주의라고 할 때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난민 보호를 법률적 영역으로만 제한하려고 했던 서구 국가들의 의도를 좀 이야기를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가지고 국제 난민 레짐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1960년대를 거치면서 탈식민주의가 진전되면서 신생 독립국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정치적 분쟁 등으로 인해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그 난민 발생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 국제사회가 그런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과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1967년 난민 의정서라든가 69년 아프리카 단결기구 협약, 84년 미주기구의 카르타헤나 선언 등을 통해서 그런 유럽 중심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난민 보호를 법률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려고 했던 그런 유럽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난민 보호와 인도적 지원이 연계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그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난민 협약이 추구하는 난민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를 통한 난민 지위 부여라는 방식이 한계를 나타내게 되고, 결국은 UNHCR을 중심으로 난민 지위를 집단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 행태들이 그 제도화되는 모습들이 6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난민 캠프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인도적 지원이 강조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났던 것이 지난 냉전 시기까지의 국제 난민 레짐의 변화의 확대의 양상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국제 난민 레짐이 굉장히 그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도전들은 지금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구적 해결 방안의 한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구적 해결 방안 (durable solutions라고 하는 거는 국제 난민 레짐이 만들어지면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궁극적인 해결 방안들을 채택한 것인데요. 자발적 본국 기환, 재정착, 현지 정착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제 정책적인 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전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이념 대결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 공산권에서 탈출한 난민들에 대해서는 본국 기한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서방 국가들이 재정착을 받는 형태로 남용되기도 하고, 오히려 또 그런 재정착을 이데올로기 대결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행태들이 좀 나타났던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탈냉전 이후에는 선진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도매 창고형 정책. 그래서 그 냉전 기간 동안 나타났던 난민 캠프가 점점 대형화되고 거대하게 확대되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에 대한 접근을 막는 그런 도구로 활용된다든가, 그리고 21세기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그 난민 그 수용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대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 최근에는 전 세계 난민의 통계에 따라서 2%에서 5%만이 이런 영구적 해결 방안의 혜택을 누리는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 난민의 10% 미만, 5%가 안 되는 숫자만이 실질적인 어떤 해결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그 국제 난민 레짐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특히 21세기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난민 현상의 변화와 맞물려서 더욱 크게 큰 그 임팩트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장기화된 난민 현상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2만 5천 명 이상의 규모의 난민이 5년 이상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를 이 PRS Protracted Refugee Situation이라고 해서 장기화된 난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 난민의 77%가 이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과거에 난민 캠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임시적인 어떤 난민의 수용 그리고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통한 그 최소한의 그 생계를 보장하는 형태의 난민 보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제 21세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심 난민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난민 과거에는 난민을 이제 캠프에 수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이라든가 뭐 도시화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이제 21세기 들어서 난민들의 대다수가 캠프가 아닌 도심에 거주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전 세계 난민의 53%가 도심에 거주하고 있어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이제 61%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도심 난민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난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이동이나 주거나 경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과거에 이제 대규모로 난민 캠프에서 일괄적으로 제공됐던 서비스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접근성이 더 떨어지고 다른 이주자 집단과 혼재되면서 이민 단속과 같은 그리고 또 사회 문화적 갈등에 노출되는 그런 그 단점들이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응해서 국제 난민 레짐에서는 난민들의 자립성과 회복력을 강조하면서 난민들이 더 이상 보호의 수혜자가 아니고 경제 사회적인 주체로 자신들의 어떤 그 자립을 이뤄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21세기의 변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합적 이주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난민이 다른 이주자 그룹 그리고 혼재된 양상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난민의 범주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난민이 아니고 빈곤, 재난, 기후변화의 피해자 등으로 확대되고 국내 실향 및 무국적자 등도 난민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이제 난민이라고 하는 표현보단 강제적 이주 피해자, displaced person이나 forced migrant라고 하는 표현들이 더 많이 활용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난민과 다양한 이주 형태가 그 원인 그리고 특성들 이런 것들이 중복되면서 더 이상 누가 난민이고 누가 난민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점차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비호와 이주가 연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호와 개발 협력이 연계돼야 되는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변화의 양상이고 이런 것에 대응해서 이제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나타나고 있는 비호의 권리, 비호를 구할 권리와 누릴 권리가 함께 총체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난민의 권리의 어떤 총체성, 난민 보호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국제 레짐의 복잡성 또는 복합체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난민 보호가 국제 난민 레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도주의, 개발 협력, 이주 노동, 인도주의적 지원, 안보 레짐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논의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개발 협력과의 어떤 그 연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 협력이 난민 보호, 특히 영구적 해결 방안의 필수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이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난민의 이동이 개발 협력을 촉진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난민 글로벌 컴팩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 뉴욕 선언에서 통합적 난민 대응 체계라고 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제 난민 보호의 개발 협력의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그런 시범 사업들을 체계화하면서 난민 글로벌 컴팩트가 본격적으로 개발 협력과 난민 보호를 결합하는 그런 굉장히 그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는 국제사회의 공약들을 이제 모으면서 정부뿐만 아니고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그런 초국가적 형태의 어떤 개발 협력과 난민 의제의 복합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공약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들을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리뷰를 하기로 한 것이 최근의 변화인데,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그 단지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이 진행되는 중간에 도중에 이제 그 연합국 측에서 시도했던 그 피난민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보호 체계였던 UNRRA, UN 국제연합 구호 재건 기구의 최초의 형태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UNRRA는 피난민들에 대한 구호, 릴리프와 재건, 리해빌리테이션, 그다음에 본국기한, 리패트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인도적 지원, 개발 협력, 비호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측이 그 피난민, 난민들의 보호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분야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엔이 창설되고 그 전문 기구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기능들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FAO라든가 WHO, 유니세프, 유엔 난민기구 등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계승이 됐는데, 그러면서 국제 레짐들이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과 난민이 분리돼서 각자의 영역의 트랙을 따라서 이제 발전되면서 이런 그 오히려 난민 보호가 서로 분리됐다가 드디어 21세기에 이제 거의 80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합쳐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에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UNRRA의 이제 재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탈냉전을 거치면서 국제 난민 레짐이 인도적 지원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클러스터 어프로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났고요. 여기서 구호, 릴리프라고 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의 형태로 난민 보호에 포함이 됐고, 21세기 이후에는 국제 난민 레짐과 개발 협력이 연계되면서 재건,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난민 글로벌 컴팩트를 통해서 난민 보호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그 변화가 총체적 난민 보호로의 획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UNRRA가 단일한 국제 기구로서 국제주의, 그 국경을 뛰어넘는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시도였다면, 이제 21세기 양상에서 중요한 건 난민 글로벌 컴팩트를 통해서 초국가적 협력, 즉 그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고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같이 협력하는 형태의 초국가적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이제 국제 레짐의 복합체의 성격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21세기에는 초레짐적, 레짐 간의 협력, 트랜스 레짐 코퍼레이션이 더 필요하다. 개별 레짐의 활동, 국제 레짐, 각각의 국제 레짐의 개별적인 활동으로는 난민 보호의 총체성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레짐 간의 협력과 의제, 그 개별적 의제를 영역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레짐의 변화 과정이 국제 레짐의 의제가 확장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어떤 레짐의 복잡성, 복합체로서의 성격, 이런 것들이 의제의 경계를 넘어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협력과 책임 분담을 강조하는 영구적 해결 방안을 넘어서 초국가적 협력,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글로벌 난민 컴팩트가 지금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초레짐적 협력을 요구하는 난민 개발 협력 넥서스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 강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의 변화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 21세기 난민 패러다임의 변화와 또 초국가적인 그 난민 협력의 의미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토론자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기현 교수님이십니다. 그냥 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소개받은 이기현입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토론회를 이렇게 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약간 좀 조용하기도 하고 좀 벙벙하기도 한데, 하여튼 제가 오늘 그 최영근 교수님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논문도 좀 읽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좀 이렇게 주로 보는 분야하고는 좀 이렇게 용어들이 좀 생소했다라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논문으로 이제 때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이제 익숙하게 쓰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같은 이제 정책 분야를 하고 과거 이제 난민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지역 연구 차원에서도 좀 했었는데, 용어들을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요? 용어의 사용을 조금은 좀 풀어 쓰거나 논문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독자의 층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쪽 분야에 있어서 요즘 최근에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 논문이 조금 이제 지금은 좀 과정본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발전시키시면 상당히 좀 파장력이 있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논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질문들 하고 좀 이렇게 발표와 이제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논문의 지금 현재 구성과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연구 목적하고 이제 연관성이 가장 깊을 것 같은데, 지금 저자께서는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목적을 지금 제시하셨어요. 아예 서론에서. 하나는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분담 실패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국제 개발 협력과의 연계를 통한 어떤 난민 보호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비호 개발 협력 넥서스의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국가적 협력의 원형을 통해 최근의 난민 보호의 변화를 한번 재해석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연구의 목적에 다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짧은 식견이지만 이렇게 보면 글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은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세 번째 목적까지 오면서 이렇게 목적을 3가지로 제시하는 그 흐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연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전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물론 다 연결되는 건데, 차라리 차라리 난민 보호의 어떤 변화를 뭐 재해석해 본다는 게 연구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데, 이렇게 목적을 딱 3가지로 딱 제시를 해버리시니까 이게 3가지 목적의 연계성을 분명히 또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또 자리에 가서 이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되고 퍼블리시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구 목적 자체가 조금은 좀 연계성이 좀 떨어지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각 장별의 인과관계도 넘어갈 때 조금 매끄럽지 않은 그런 어떤 지금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정본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앞으로 좀 더 이 논문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좀 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논문 자체에 대한 그냥 제 개인적인 코멘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뭐 읽으면서 들었던 어떤 게 궁금증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좀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과거에 그러니까 난민 위기가 잘 관리가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잘 해결된 사례는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 사례는 왜 잘 되었는지 많이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제시하시는 어떤 새로운 접근과의 어떤 연관성은 또 없었는지 우리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난민 보호와 관련해서 이제 난민 캠프와 도심 수용 어떤 일종의 모델이죠. 그 모델의 그 논란이 좀 이렇게 언급되었고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난민들이 이제 도심에서 수용되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느 게 더 나은가라는 그런 어떤 문제인데 분명히 이제 도심 수용이 추세이기는 하고 또 자립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자립성을 키우는 건지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최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난민들은 개인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도심에 그냥 수용되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들이 그냥 바로 이제 사회적 약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도심 수용이 현상되는 거 상황에서 만일 새로운 접근으로서 개발 협력과 뭐 아니면 인도적 지원이든 이렇게 좀 연계되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이제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난민 캠프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이 꼭 난민 아니더라도 제가 옛날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하면서 느꼈던 경험인데 대부분의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기를 되게 원하시는데 실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굉장히 사회적 약자층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그래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제 하고 싶어도 뭐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문에서는 비호와 개발의 연계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제시하시면서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셨는데 뭐 2016년에 CRRF라든지 2018년에 난민 글로벌 컴팩트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좀 그 내용이 조금 더 구체성을 좀 띠면 좀 논문이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필요하면 요런 그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걸 아까 전에 소개는 해주셨는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새로운 모델로서 어떤 비호 개발 협력이 이게 사실상 이제 초레짐적 뭐 협력인 거죠.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난민을 수용하는 어떤 국가와의 어떤 협조 문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난민을 수용하는 그 개별 국가들의 이해를 무시하고 그냥 일종의 너무 이상적인 모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새로운 접근이 가장 뭐 과거에도 그랬을 거고 분명히 뭐 새로운 접근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난민을 별로 수용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과연 난민들이 자립성을 막 확대하고 난민들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그 개발 국가들이 과연 좋아할 것인가 그 개발 국가들의 이해와 상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접근들이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질문들을 드리면서 뭐 그냥 궁금한 것도 그냥 한번 다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혹시 토론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최 박사님 말씀을 좀 더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논문 구성에 대한 코멘트와 네 가지의 그런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교수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예리한 코멘트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예, 이기현 교수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 글이 지금 이제 제가 발전시키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직 좀 이렇게 허점이랄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이제 약간 평이하게 썼던 글에서 약간 논문 형태로 바꾸면서 이제 지금 아직 오히려 더 너무 또 이렇게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그냥 썼던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제
그 완성된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오늘 해주신 코멘트와 질문들을 또 잘 반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이제 과거에 난민 위기가 잘 해결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느냐, 특히 개발 협력의 차원에서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난민 위기 해결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게 이제 인도 차이나 난민 위기 때 했던 CPA라고 컴프리헨시브 플랜 오브 액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트남 전쟁 이후에 발생했던 인도 차이나 난민들을 아시아 국가들이 수용하는, 그리고 이제 그 중월 전쟁에서 발생했던 그 베트남에 거주하는 화교 난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 서로 다른 난민들이지만 그걸 포함하는 형태로 이게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진행이 됐던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을 선진국가들이, 특히 미국과 유럽 국가를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난민을 이제 재정착을 수용을 했던 성공적인 사례였고, 그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쏟아져 나오는 난민들을 1차적으로 임시 수용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수용된 난민들을 재정착까지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이제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평가의 또 이면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걸로 또 비판도 받습니다. 그 난민들이 1차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트피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이 또 있었고, 수용되는 과정에서도 비인도적인 처우들을 받아서 그 뭐 심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경우도 있었고, 재정착을 받아주는 과정에서도 이게 과연 순수한 그 난민 보호의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그 냉전 시기, 특히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 어떤 그 정치적인 책임 또는 이데올로기 대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혁 개방 정책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미국과 이제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의도와 역학 관계가 얽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오히려 서구 선진국들의 원조를 더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걸 활용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비판. 그래서 난민 보호의 제도화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얻었던 이제 교훈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개발 협력과의 연계에서도 많이 투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 대답이 이제 그 네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 질문하신 것들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개발 협력 넥서스 사례가 뭐 구체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넥서스 뭐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이제 국가의 어떤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선호하는 것이 되겠느냐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신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정치적인 그 인도 차이나 CPA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정치적인 이득이 경제적 이득을 훨씬 상회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난민들을 수용했던 건데, 이제 이데올로기 갈등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21세기 들어서 더 이상 그런 정치적인 이득이 이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난민들을 거부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이주 연구하고도 유사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주민에 대한 그 일반 국민들이나 정부의 어떤 부정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하는 것이 확실히 그거는 확실한 상황이고요. 난민 보호 역시도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타이트하게 쪼여지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발 협력하고 연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이제 난민들을 더 이상 국제적인 원조를 받는 수혜자로 이제 그 일방적인 어떤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난민들을 경제적인 그 주체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게 개발 협력과 이제 연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좀 해당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게 서구 선진 국가들의 난민 수용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긴 하지만, 이제 난민들이 도심에서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개발 협력 프로그램들과 연계됐을 때, 그 단순히 이제 소비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고 물류라든가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가 문화적인 어떤 분야라든가 이런 그 활동들에서 굉장히 주체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연구나 또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좀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난민 경제의 그 효과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모델들을 난민들의 어떤 난민 커뮤니티의 경제적인 어떤 파급력,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경제에 대한 도움들에 대한 강조, 이런 모델들을 선진국으로 이제 사실 가져올 때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은 이제 또 그 3D 업종, 그 노동력 시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업 문제하고 연계가 돼서 사실은 또 이제 또 이주 노동자 문제하고도 얽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이 이제 난민들을 어떤 그 피해자 그리고 어떤 수혜자로 놓는 것이 아니고 난민들을 통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경제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한 형태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공약사항들, 그 글로벌 난민 포럼의 공약사항들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공약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하고 이제 개발 협력 연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난민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진 잠재력들을 최대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모델이다. 그래서 국가가 난민들을 수용하기 버거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논의고 이런 사례들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도심 난민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아까 탈북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지만 난민들도 자신들이 도심에서 스스로 사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이게 캠프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제약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뭐 사실 캠프는 원칙적으로는 경제 활동 자체를 못 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청소년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그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뭐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19살, 20살짜리 청년들이 자아 실현이나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난민들도 그렇고 어떤 이론적으로 보면은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도심 난민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좋은 형태인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도심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순간 사회적인 소수자로 이제 소수자 약자로 이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취약성이 더 늘어나는 것들이 또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취약성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모델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로컬 단위에서 시민사회와 기업들과 지방 정부가 협력하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또 국가적인 자원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난민들을 보호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 이제 21세기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생각이 드시겠지만 결국 난민 보호와 이주민 집단과 사회적인 어떤 소수자 집단과 경제적인 빈곤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뭉쳐져서 나타나는 게 이제 21세기 현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강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공적인 사례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 글이 이게 사실 이제 뭐랄까 이렇게 형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코워크하는 이제 다른 박사님이 사례 중심으로 글을 하나 쓰시고 제가 이론 분야로 글을 써서 원래는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막상 합치려고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서 지금 각자 그러면은
이제 글을 발전시키자라고 바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례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이제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하고 이론적인 논의로만 이제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집중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요르단의 그 난민 그 컴팩트가 또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래서 요르단이 사실 시리아 난민들을 수백만 명을 수용하면서 전 국가의 인구 6명당 1명인가 7명당 1명이 난민일 정도로 난민 비율이 높은데, 그래서 난민 경제라고 하는 게 아예 거기서는 이제 그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단순히 뭐 이렇게 뭐 국가가 뭐 원조를 제공하는 형태로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민들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원조를 포함해서 국내적으로도 난민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그 노동력으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게 요르단 사례이기 때문에 요르단 난민 컴팩트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이병하 교수님의 논문에서 좀 언급이 됐었고, 저와 이제 같이 공동 연구하고 계시는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이 개발협력 넥서스와 함께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그래서 제가 아직 뭐라고 딱 이렇게 저희가 단정짓지 못하지만 좋은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의 답변은 이 정도로 하시고, 이제 시간적인 배분을 위해서 두 번째 발표부터는 발표를 다 들은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 후에는 세 번째 발표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재희 교수님께서 북핵 협상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 체제 구축 방안입니다. 네,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재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초국가적 협력 체제 부분에서요, 저는 이제 북핵과 관련해서 북핵 협상에 있어서 초국가적 협력 체제가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북핵 문제는 이제 거의 이제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에 핵 협상은 이제 양자 체제, 제네바 합의와 같은 그런 양자 체제도 있었고, 또 육자 회담과 같은 다자 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북미 미북 정상회담이죠. 미북 정상회담도 개최되었고, 여러 가지 다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북한 해결 문제에 있어서 최종 방안을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대표적인 양자 체제였던 제네바 합의와 또 다자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육자 회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두 체제 협력 체제에 있어서의 한계점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해보고, 또한 이제 사례로서 이란의 핵 합의가 타결된 이 상황에서 이란의 핵 합의 타결이 어떠한 이제 우리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함의를 주는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년대 초반 92년부터 시작된 이제 1차 북핵 위기 속에서 94년 10월 제네바 합의가 이제 체결이 됩니다. 이 제네바 체계라는 거는요, 제네바 합의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 제도적 기초가 마련됐다는 데 있어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미북 관계 정상화도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미북 정상화와 또 남북 관계 활성화까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제네바 합의가 2002년에 2차 북핵 위협 시작됨으로써 사실상 이제 실패되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내용과 이행 과정에서 한계점 무엇인가라고 보았을 때 이 핵 협상 이외에 포괄적인 내용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 합의에 집중되지 못하고 남북 관계,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남북 관계 개선, 그다음에 미북 정상, 북일 정상회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한쪽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가 모든 다른 문제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한계로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제네바 합의문 같은 경우는 국제조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불이행,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의 지연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영향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의 변화도 이 합의 이행의 한계점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이제 탈냉전을 통해서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로부터 국가 안보나 안보 보장이나 이런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북한이 홀로 강대국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또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논의하던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 행정부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부시 행정부는 또 강경 대북 정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9.12 테러가 발생하는 등 북한과의 모든 북핵 협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 2002년에 들어와서 이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가 방북해서 이 북한이 우라늄 고농축 계획을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또다시 2차 북핵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 6자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6자 회담의 이제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국제적 다자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네바 합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미북 간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양자 체제였다면 6자 회담에 들어와서는 주변 강대국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다자주의가 작동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가 한반도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탈한국화를 통해서 국제 문제로 본격적인 이슈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켜 효율적인 대북 압박 정책을 펼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미일 동맹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경제적 부담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마찬가지로 제네바 합의 때는 이제 홀로 서방 세계와 이제 관련을 맺어야 됐다면 6자 회담을 통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어느 정도 대북 제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6자 회담의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다자 체제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또다시 한미일 한 축과 북중러 한 축이라는 또 3대3이라는 다자주의의 또 양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대3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체제가 또 상이하고 각자의 각 이제 축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다자 회담이라 할지라도 양자 체제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6자 회담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될 의사를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 더 이제 몸부림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핵 협상 카드, 핵무기를 카드로 사용하는 이 벼랑 끝 전술도 이제 실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자체가 복귀할 의사가 충분하지 않은데 이 6자 회담이 굴러갈 수 있는가라는 이런 부분의 비관론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6자 회담이 아직까지 2008년 이후로 지금 6자 회담이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는 동의하기로 한 기제가 이 6자 회담이기 때문에 6자 회담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북핵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또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북한 핵 협상과 관련해서 90년대와 2000년대의 그 환경과 지금 202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북한 핵 문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환경의 변화들이 또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26쪽에 보면요, 북한의 핵무기가 한 핵탄두가 한 40개 정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한 65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미국 국방대학 산하 국가전략연구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와 2000년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이 이제는 핵 무력 완성을 했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다라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두 번째 변화라는 거는 90년대, 2000년대에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 체제가 생존할 수 있게끔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 경제 협력을 어느 정도 했다면, 현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모든 이제 여건으로 인해서 북한 자체가 경제난에 대해서 자력 경생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에 김정은 정권이 대처하겠다, 스스로 대처하겠다라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김정은 지금 체제가 경제까지 자력 경생을 성공을 한다면 더 이상 이제 대북 제재가 과연 이 북한 핵 협상의 카드로서 먹힐 수 있을 것인가, 수단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많이 이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남겨주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북한의 대내적인 상황이 변화되었다면 국제적인 상황에서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그 패권적 지위가 1, 2차 북핵 위기 시기에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더 한층 강화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냉전 구도에서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미국이 홀로 남아서 더 강화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에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강경 정책인 압박 정책을 할 수 있었다라는 반면에 현재는 이제 중국이 이제 부상해서 미중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기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북핵 협상을 이제 마주했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바톤업식으로 또 다른 이제 정권 교체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핵 협상에 있어서의 이 로드맵이 또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도 이제 맞물려 있는 이런 북한 핵 문제는 중국의 부상과도 이제 맞물려 있는, 그래서 미중 패권의 하부 구조로도 이제 인식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영내에서의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북핵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가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에 의해서 협상으로 갈 것인가, 더 갈등 구조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이제 환경이 또한 조성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핵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볼 때에 이제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 합의에 이제 한번 도달을 한 것이죠. 2015년에 유럽 국가와 이란 이렇게 해서 미국도 그때는 처음 오바마 정권에서는 이제 같이 핵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에서의 이 핵 합의의 타결 방법, 그 요인들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북한은 왜 하지 못했는가? 육자회담 같은 이제 다자주의 체제로 핵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모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발견이 될 수 있겠죠. 이란 같은 경우에도 뭐 신정 정치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란은 그래도 대통령을 민심 여론에 의해서 뽑을 수 있다라는, 국민들이 뽑을 수 있다는, 그래서 여론이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그 강경 보수파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핵 합의 이런 이제 협상 같은 것이 더 어렵게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로하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도 온건파
대통령이 되면서는 이제 서방 세력들과 이 핵 합의가 좀 더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2015년에 이런 타결까지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독재 체제이다 보니까 여론이 형성될 수 없는 국민들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경제난을 아무리 어렵게 힘들게 지나가더라도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란 핵 합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 국가들, 그 유럽 국가 이제 영국이 이제 탈퇴를 했기 때문에 EU 국가라고 말씀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당시 90년대 당시 EU 3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주도하에 이란과 이런 핵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이란과 핵 협상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 대화, 크리티컬 다이얼로그라는 이제 그런 중요 대화를 채택을 하면서 두 가지 방면에서 이란과 관계를 이제 진전시켜 왔습니다. 하나는 이란의 인권 문제를 이제 거론하면서 압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의 인권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란과 서방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이런 강요 이사회가 소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트랙으로 이란을 이제 압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유럽 국가 입장에서는 이란의 그런 자원 안보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 같은 대국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대국이 국제사회로의 진입이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하에 이란과의 이런 관계 정상화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물론 이제 90년대 중반에 그 독일에서 미코노스 레스토랑 사건으로 이런 중요 대화가 중단이 되지만 이런 이제 한번 이제 중요 대화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유럽 국가와 이란 간의 이런 이제 관계 형성들이 이해관계에 따른 관계 형성들이 이제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E3 국가 그리고 EU가 글로벌 행위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고 갈등보다는 협력이 더 많이 이 이란 지역에서는 더 많이 이제 존재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에너지 안보 수요에 있어서도 이제 큰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도 마찬가지죠. 유럽에 수출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협력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향후 북한의 핵 합의를 위해서는 초국가적인 협력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초국가적인 협력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첫 번째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공조, 그 일본도 이 북핵의 그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되어야 되고 또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유연한 그런 대화의 채널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초국가적 협력을 요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경우, 제기할 경우 이런 부분은 유엔이나 다자 기구를 통해서 다자 무대를 통해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국가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제 채택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한국은 3년 연속 그 공동 제안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제 탈퇴했다가 인권 이사에서 탈퇴를 했다가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시 2019년과 2020년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최근 올해 3월에 유엔 인권이사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참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국제사회에 그런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제기구가 나서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정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래서 초국가적 협력을 더 많이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이제까지는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를 보면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오직 최고 레벨에 의해서만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2018년과 19년 두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것 또한 이런 인식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주의 아직까지 북핵 문제는 다자주의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주변 국가들의 그런 협력이 더 필요하고 특히 북한이 그 국제사회의 그런 메시지, 북한 핵 문제 타결을 위한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과의 조금 더 관계를 이제 살펴보시면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과연 중재자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누가 해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역할을 잘해왔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양자회담을 통해서 미북 정상들이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타결을 하더라도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그런 역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그런 역할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일 그리고 EU 저 E3 국가들이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고 리비아 핵 위기 사태에 있어서도 영국이 이런 중재자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과 리비아의 그런 긴장된 관계 속에서 영국이 그 역할을 해줬고 또한 이제 이란에서도 이란과 미국의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 유럽 국가들이 이런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미국과 북한 간의 그런 긴장된 관계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자가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육자 회담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금 확대된 양자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더 폭넓게 봐서 이제 다자기구나 이런 국제기구나 유엔이나 또는 뭐 유럽 국가 이런 국가들의 그 중재 역할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에서 한계에서 보셨다시피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같이 남북 관계 정상화, 미북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북일 정상 수교 이런 것들까지 다 다루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북한 핵 문제가 더 진전될 수 없는 가다가 걸림돌에 자꾸 이제 막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이제 핵 합의 가는 로드맵에서는 다자주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초국가적 그런 협력을 통해서 나아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양자주의로 가서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북한의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내용의 그 이야기들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발표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결국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상 체제 방식과 그 한미 양국의 그런 비핵화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유경 교수님의 초국가적 조직 범죄의 복합성과 통합적 규제 레짐의 가능성 모색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의 김유경입니다. 저는 뭐 발표를 짧게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윤석상 교수님의 토론을 10분 받아들여서 이제 연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목이 이제 초국가적 조직 범죄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기니까 그냥 TOC라고 이렇게 약자로 그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국가적 조직 범죄라는 것은 사실 이 국제 범죄에서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세계화 현상에 맞물려서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 현상을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있는데요. 그동안은 주로 특히 국내에서는 이 형사법적인 그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고 또 법적인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그런 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최원근 교수님의 그 난민의진과 관련된 발표를 들으면서 잠시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게 그 난민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난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로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난민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그 와중에 발생하는 인신매매, 그 다음에 그 해외 브로커들, 중간 브로커, 그다음에 신체적 폭력, 그리고 아동 매매와 아동 학대와 같은 것들이 이제 저희가 다루는 이슈가 되는 거겠죠. 이제 문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이 TOC라는 것 자체가 그 국제범죄의 형태로 계속 있어 왔고, 그다음에 이 원래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성, 그다음에 그 초국가성이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물론 국경을 넘나들면서 발생하는 범죄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그 개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인식이 이제 대부분이었다라면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국내의 조직범죄와 국제적인 조직범죄가 결합이 돼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난민을 예를 들었듯이 그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조직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으로서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 범죄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에 대응하는 국제 사회의 어떤 협력이나 아니면 이 대응은 그 거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모색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 이제 모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 이 발표문의 그 시작은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이전 연구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슈 간 연계성, 그다음에 전체의 어떤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복합성이라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변화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그런 이제 그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먼저 초국가적 조직 범죄란 무엇인가, TOC가 무엇인가라는 정의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국제적 협력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제도화된 형태로 레짐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레짐이라는 것은 규범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규범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그 이슈가, 특정 이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이 개념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 TOC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지금 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핵심적인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은 글로벌 이슈를 다루고 있는 그 유엔에 들어가 보면 각 토픽으로 쭉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이슈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도 물론 TOC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TOC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신매매, 마약, 그다음에 폭력적인 테러, 그리고 뭐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토픽들이 또 한편으로는 초국가적 범죄, 조직 범죄 그 TOC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그 정의는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포괄적으로 이 TOC를 다루고 있는 유엔의 그 협약에서 나온 건데요. 이 TOC 같은 경우에 몇 가지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조직범죄 단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초국가적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이 조직범죄 단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하나 이상의 중대범죄 또는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그 집단을 초국가적 조직 범죄 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이 불법적 행동을 조직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를 초국가적 조직 범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테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에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직 범죄 단체로 치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약 카르텔이나 아니면 국내의 폭력 단체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의 테러는 TOC에 포함되고 어디까지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로 규정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이 국경 내의 범죄로 또 어디까지를 그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이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이제 유럽 EU 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상당히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행위자들도 상당히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안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이 국가들의 또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TOC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무엇이 TOC를 구성하는가와 관련해서 아직 그 국제사회의 명확한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TOC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이 국제범죄 또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이 TOC를 조금 특별하게 다루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기는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UN TOC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 범죄를 TOC라는 그 범주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자라고 그렇게 만든 협약이라고 조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 나폴리에서 열린 유엔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1994년에 TOC에 대한 다 분야 조약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인식을 공유하고 기본 조약하고 세 개의 의정서를 마련하자라는 것에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 그 초안에 대한 내용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발효가 되었는데 대부분은 2000년도에 팔레르모 협약으로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의정서로 예를 들면 인신매매에 대한 금지 및 보호와 관한 의정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하위 의정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UNTOC 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은요 전체 4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41개의 조항의 대부분은 무엇이 TOC인가 외에 자금 세탁, 그다음 부패, 그리고 이 테러, 조직 폭력과 같은 개별적인 범죄 유형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장 TOC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러한 협약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부패 행위에 대한 범죄화와 방지 조치,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화와 퇴치 조치, 그리고 이 TOC를 얻는 불법 수익 또는 금전적 이해에 대한 그 몰수와 압수의 이 근거, 그다음에 처분 조치, 그리고 사법 공조, 합동 수사, 법 집행 시의 협력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어서 사실상 협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개별적인 범죄들을 포함하려고 했고 그것을 TOC라는 것으로 묶으려고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이라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좀 실질적인 방향성을 갖는 그런 대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UNTOC가 갖고 있는 이 한계는 상당히 좀 명확합니다. 뭐냐 하면 일단은 이 국내적 지역적 수준, 국내적인 수준, 그 지역적인 수준, 그다음에 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이제 괴리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의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에서도 이 국가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그다음에 이 국제 사회의 어떤 다양한 국제 기구들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기본적인 이유는 이 TOC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장 그 명확한 해결은 범죄 단체를 잡는 거거든요. 잡아서 처벌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잡아서 기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사법 체계에서의 차이와 그다음에 이 자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조항으로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에 결국은 이 협력의 실천이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UNTOC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근거를 제공해 줄 뿐이지 개별 국가들에게 그것을 관철시킬 수 없다라는 부분을 그 한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보와 관련된 부분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나 여러 가지 성공이나 실패 사례 이 수사 과정에서의 그러한 이제 절차들 이런 것들을 이 개별 국가들이 서로 공유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이제 이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사실은 측정치에 불과하거든요. 범죄라는 것은 은폐 은닉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다 드러내놓고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TOC에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자금 세탁과 부패는 이 TOC의 어떤 금전적인 그런 그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협약 내에서는 조항에 포함을 시켜서 TOC로 묶어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그
국제사회에서 이 TOC에 대한 그런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현상들은 폭력과 결합된 뭐 테러의 방식, 그다음에 그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인신매매나 아니면 학대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반인도적 범죄, 인권의 문제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비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포괄적인 그런 협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UNTOC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좀 더 그 협력의 가능성은 극대화할 것인가. 결국은 이 초국가적 협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달려 있는데요. 이 UNTOC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형사법적인 그런 수사 공조, 뭐 인터폴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국은 개별 국가 단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법적인 처리에 들어갈 때에는 결국은 주요 행위자가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사적 행위자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짓는 것이 결국은 국가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협약이 유연하게 이런 변화하는 TOC의 어떤 특징들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는 결국은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이 규범으로부터 출발해서 공적, 사적 행위자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공적, 사적 또는 암묵적 이 제도들을 포함하는 레짐의 형태가 가장 그래도 현실성 있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협력 가능성을 좀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규범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제가 이제 국제 규범 그다음에 규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 규제 레짐이 되기 위한 좀 특징은 회피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짐을 만들려고 할 때의 그 행위자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공통적으로 져야 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 극대화와 이 비용의 최소화가 사실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이 레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규제 레짐은 회피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회피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이익이 명확한 그런 이 사례보다는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규제 레짐과 관련해서 필요한 규범들은 도덕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헤인 같은 경우가 이 이제 어떤 그 레짐을 얘기를 할 때 특히 규제의 그 규범과 레짐에 대해서 좀 이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도 놓치지 않고 지적을 하고 있는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국가들이 또는 비정부 행위자들이 얼마나 도덕적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순위를 매기기도 어렵고 되게 좀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규제 레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고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TOC는 과연 국제 규범을 창출하고 확산시켜서 제도화된 형태의 레짐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규범을 논의하는 학자들은 크게 세 단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규범이 창출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규범이 확산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확산된 것이 내면화되면서 공적, 사적인 제도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규범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TOC인가?
뭐 무엇이 부패인가, 무엇이 자금 세탁인가라는 이 개념 범주의 문제가 다시 또 얘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가 반부패 규범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패 문제와 그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그 국제 규범이 만들어지고 레짐으로 정착된 사례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패도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뇌물,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과 관련된 문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규범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로는 이 규범 개척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얼마나 경제적, 정치적으로 해로운 행동인가에 대한 굉장히 무수히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었고, 그것이 지식 네트워크, 그다음에 국제기구들과 맞물려서 굉장히 훌륭한 규범 개척자와 규범 플랫폼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TOC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규범 개척자와 이 플랫폼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피해로부터 회피를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규범 개척자와 규범 플랫폼이 없어서 사실은 이 TOC는 아직까지 국제 규범이 특정한 이슈로서의 TOC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짐까지의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러나 UN TOC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져서 좀 국제 규범들이 좀 확장되고 그다음에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제 규범도 아직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레짐을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그럼 TOC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제사회에서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물론 지금도 협력이 발생하고 있고 협력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현실 가능한 방안은 TOC 자체가 갖고 있는 이슈 그 범주의 광범위함, 포괄성이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 이 현실 가능한 건 한꺼번에 한순간에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레짐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연관되어 있는 다른 이슈들은 이미 국제 규범이 형성되고 있고 심지어는 레짐으로 정착된 것도 있다. 그랬을 때의 레짐 복합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짐 복합체는 아까 최영근 교수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레짐들 간에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비위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핵심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미 만들어진 레짐의 이 발전 경로를 따라가는 형태의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된다라면 이 TOC라는 것은 다른 자금 세탁, 그다음에 부패, 인신매매, 그다음에 폭력 및 테러, 마약, 불법 무기거래 이런 것들에서 이미 만들어진 또는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규범이나 레짐의 이제 그 경로를 같이 쫓아가면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연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국적 조직범죄라는 것 자체를 국내 정치학자들이 거의 다루고 있지 않고 조성원 교수님이 초국적 조직범죄를 하고는 계시지만 무엇이 TOC인가,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서 좀 많이 머물러 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이제부터 출발을 하는 이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좀
많은 부분이 부족한데 뭐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OC의 그 변화에 따른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그 국제사회 대응과 이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지만 아주 흥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하신 김재희 교수님의 북핵 협상에 대한 초국가적 협력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권재범 교수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초빙연구원으로 있는 권재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김재희 교수님께서 쓰신 북핵 관련한 이제 페이퍼를 이제 토론하게 된 이제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김재희 교수님께서도 그 페이퍼에 대해서 이미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또 이제 이 페이퍼를 읽었을 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이 페이퍼가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북핵 그 국제 사회가 이제 북핵이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러니까 뭐 제네바 회담으로 대표되는 양자회담이라든지 육자회담으로 대표되는 다자회담이 이제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분석을 했다는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제일 그 교수님의 논문에서 가장 흥미를 가지고 이제 봤던 것이 바로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는 그 이란 핵 그 합의가 이제 성공하게 된 그런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어떠한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한 부분이 저는 이제 제일 이제 흥미로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교수님께서 이제 쓰셨던 좀 몇 가지 좀 그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 이란 핵 협정으로부터 이제 그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북핵 해결을 위한 그 몇 가지 제안들을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수님의 좀 추가적인 의견 그리고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제일 좀 의아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3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미국 등을 비롯한 다른 이제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그런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거론하는 데 대해서 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북핵 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이란 그 핵 협상 타결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데 있어서 사실 EU 국가들이 이란의 인권 문제를 조금 이제 이란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이제 압박을 가했고 그로 인해서 이란이 이제 그런 협상의 장소로 이제 나설 수 있었던 그런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란의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북한의 사례를 살펴보자고 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인권을 건드리는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만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 레짐의 그런 안정성 자체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사실 그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넘길 수는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북한 인권을 건드리는 그런 국제사회의 그런 협력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더 그런 반동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 그 결과 결국 북한의 핵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제 여기 교수님께서도 이미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규탄에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수장을 맡고 그러니까 대북 정책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 이런 그 설리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과거
언행들을 그다음에 인터뷰들을 살펴보자면은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에서부터 북한의 인권을 보다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수차례 이제 피력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미국도 이제 뭐 코로나19라든지 미중 관계라는 보다 더 당면한 과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사실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바뀐다면은 분명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강경하게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그런 압박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부분들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저는 조금 이제 의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결국은 이제 이란 핵 문제가 이제 타결될 수 있었던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제안을 하셨냐 하면은 바로 결국은 이제 한국의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이제 또 이제 중요하다, 이제 판세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몇 가지 조금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좀 물론 그거는 이제 당위적으로 봤을 때 의심의 여지 없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 책에서는 너무나 이제 당위적이고 좀 그 다소 이상적인 주장을 하셔가지고 조금 주장에 대한 밸런스를 좀 가미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까지 한국이 계속 뭔가 주도적으로 무슨 역할을 해오려고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왔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해온 상황이고, 또 여기 논문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북핵 문제는 미중 간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 그런 언급 자체가 한국의 그런 역할이 결국은 굉장히 리미티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국의 정말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권지문 박사님 감사합니다. 권지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또 그리고 계속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고민하는 또 연구자로서 저도 이제 늘 이제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과연 건드리는 이것이 맞는 일인가? 이게 과연 북한의 그 비핵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불안정한 그런 한반도 지형을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시 행정부에서 이란이나 북한은 모두 다 뭐 악의 축, 뭐 불량 국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권과 관련돼서 이제 다분히 이제 미국적인 이제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도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치상으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이제 많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대두되는 것이 저는 이제 비핵화 문제만큼이나 또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권 문제를 국제 협력을 할 때에 과연 이 레짐의 안정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대북 제재, 그러니까 대북 강경 정책, 압박 정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도 하나의 대북 제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런 인권 문제를 건드려서 북한이 체제가 더 위험해지고 한반도가 더 불안정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북한이 만약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핵무기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북한에게 협상 속에서 이제 끌려가다 보니까 시간 벌기를 통해서 핵무기를 완성한 상황이고, 또한 이제 대북 제재를 계속 해왔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라는 그런 요인들도 있고, 예, 그리고 북한 내 자체가 이제 자력 경쟁이라 이런 부분들은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생존해 왔지 않나라고 봤을 때에 좀 더 하나의 더 대북 강경 정책의 일환으로서 인권 문제는 다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중재자 역할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당위성에서는 이제 맞다, 그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당위성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저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 한반도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체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양자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한국이 중재자 역할이 되었든, 아니면 이제 뭐 미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를 해서 압박 정책을 하든, 또 북한과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역할이 됐든 저희가 그 중재자 역할, 그리고 한국이 초국가적 협력을 이뤄내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 같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중 관계, 이 패권 경쟁 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북한과의 그런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예, 그거를 또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그 세 번째 토론 김유경 교수님의 조직 범죄의 복합성과 통합적 규제 레짐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 선문대학교의 윤석상 교수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문대학교 윤석상입니다. 김미경 박사님께서 이 조직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 오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은 게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김미경 교수님께서 문제시하는 것들 세 가지로 우선 생각이 드는데, TOC와 관련해 가지고 협력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규범 형성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아까 발표 때도 말씀하셨지만 레짐의 그런 복합체 그 제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TOC에 대한 그 레짐이 어려운 이유로서 이제 제시했던 것들이 범주는 어떻게 이제 볼 것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국제사회 이제 합의가 어려운 이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개별 국가의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TOC의 그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규제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규제라는 측면은 국제사회가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개별 국가 시스템하고 이제 충돌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TOC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그러한 접근보다는 개별적 접근이 더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개별적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면 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주권 문제하고 또 충돌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개별적 접근을 할 것이냐. 아까 최영근 교수님께서도 잠깐 발표하실 때 언급했었던 뭐 인권 문제라든가 인권 레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제도적 보완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불법 자금 세탁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금융제도화와 이제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제도에 있어서 그런 강력한 처벌 조항들이 불법 자금의 그런 세탁을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TOC의 그런 감소를 이제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TOC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파탄 국가들이 이제 TOC가 이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이 자체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초국적 범죄의 그러한 규제 차원에서 이제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와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결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는 결과적으로 바로 뭐냐면 이 파탄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 그 자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정치적 정상화가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이제 정상 국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필요한 토대가 무엇이냐 그 자체는 그 파탄 국가들에 있어서의 그런 인권 개선이라든가 삶의 질의 그런 개선이 되겠죠. 자 그러한 것들로부터 이제 하나둘씩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TOC 문제 자체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TOC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규제 플랫폼을 한번 우리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이런 플랫폼 안에 들어왔을 때, 즉 플랫폼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레고 블록을 하는 것처럼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범주를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것인가, 그런 범주 규정의 문제라든가 어떠한 영역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러한 규정성의 문제를 우리가 쉽게 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규제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다라면은 레짐 복합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별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동의의 영역이 더 확장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별로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TOC와 관련된 그 규제, 그다음 레짐 형성에 있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 그런 것들이 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이런 레짐 TOC 레짐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의 그런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는 뭐 TOC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뭐 안정적인 그런 국가군에 이제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중견국가 외교적 관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그런 관점이 입각해가지고 초국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제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코멘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전부 코멘트 하신 부분을 다 대답하기 힘드실 것 같고 한 두세 가지 한두 가지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제가 따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 게 대부분이어서 단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 규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좀 기존에 좀 제시되지 않았던 그런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수용을 하고 또 이쪽 분야로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코멘트와 관련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주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TOC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 개념에 대한 그 규정이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포괄적인 것보다는 개별적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더 적합하지 않은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개별적인 접근을 고려해서 나올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모색이 저는 이제 레짐 복합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그런 범죄 유형들에서 만들어지는 규범이나 레짐을 사실은 다 포괄해서 그냥 그것이 TOC에 대한 레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두 번째 코멘트와 관련해서 이 TOC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 하면 누가 어디에서 범죄를 행하는가
근데 그것에 대한 타격을 누가 가장 크게 입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파탄 국가에서 조직 그 범죄 단체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범죄가 행해지는 곳은 선진국인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 EU나 미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데 결국 비난은 그 파탄 국가들에게 가해진다라는 건데 그 파탄 국가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은 TOC에 있어서 선결되는 그런 좀 조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치적 의지의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거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상호 토론도 네, 없으십니까? 네. 발표 주제와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고 또 다양해서 다소 이렇게 원론적인 측면도 있었고 또 새로운 내용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논의의 지점들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은데 새 논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변화의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에 어떻게 담아내는 것인가는 각자의 그 추후의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관계로 세션을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이번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분 그리고 토론하신 분들 모두들에게 감사드리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